안녕하세요. 김명현이라고 합니다. 네, 연극하시는 분들만 계시는데 무용을 전공한 제가 이렇게 와서 항상 좀 콜드핏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네, 좀 부족하더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제 예술가 제롬 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도 여러 차례 공연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제롬 벨이 무용계에서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건 제롬 벨 스스로도 본인은 연극 연출가라고 본인의 작업을 연극 쪽에 더 가깝게 정의하는 것도 있지만 무용의 개념을 무용의 바깥에서 계속 보면서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롬 벨의 작품에는 근데 움직임이 전혀 없는 작품을 무용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롬 벨의 작품을 무용으로 봐야 하는 그런 어떤 명제 같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게 이제 제롬 벨의 작품에 담겨 있죠. 그래서 제롬 벨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나는 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무용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무용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이 작품은 굉장히 연극적이지만 무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제롬 벨의 굉장히 독특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롬 벨이 등장함으로써 굉장히 좀 어떤 문제가 제기되냐면 움직임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춤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무용을 만든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라는 질문들이 제기가 되면서 다시 한번 무용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부터 사람들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게 무용을 만드는 거는 원래 코리오그래피였는데 그럼 코리오그래피는 뭐고 무용에서 드라마투르기는 뭐냐라는 질문들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논문 제일 처음에 코리오그래피와 이제 드라마투르기라고 이제 나눠서 약간의 정의를 조금 해보고 가려고 했는데 뭐 코리오그래피라고 한다면 일단은 움직임에 기반을 한 무용 구성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건데 이 코리오그래피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난 건 1589년이에요. 16세기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궁정 발레라는 것이 나타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어떤 무용에 있어서 최초의 어떤 형식, 무용이라는 형식이 나타날 무렵에 이제 사람들이 무용 스텝을 기록하는 그런 개념들을 이제 가지고 오면서 무용과 쓰기라고 하는 그 개념이 합쳐지죠. 그래서 오케소그래피라는 얘기가 이제 처음에 나오면서부터 이제 코리오그래피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무용이 아이러니하게도 처음부터 굉장히 무용이라는 개념에 글쓰기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 이 코리오그래피를 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리오그래피는 이제 그렇게 1989년에 처음 나타났는데 춤과 글쓰기가 개념된 그런 이제 개념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레페키라고 최근에 한국에도 이제 이 사람의 책이 번역돼서 나왔어요. 코리오그래피란 무엇인가라는 책인데 이 책이 지금 무용계에서 이제 유럽 무용계에서 굉장히 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책인데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 무용 안무라는 개념에 붙어있던 운동성 개념은 굉장히 근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용사 전체를 봤을 때는 운동성의 개념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용에 있어서. 왜냐하면 근대 운동성 개념이 무용에 들러붙기 전까지는 극장 예술의 하나로서 굉장히 연극적이고 또 굉장히 예능적이고 그런 예술이었는데 근대에 들어오고 근대 우리의 존재는 운동성을 향한 존재라고 정의를 할 만큼 운동성에 굉장히 이렇게 천착하는 그런 이제 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그 시대에 운동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매체가 몸이었던 거죠. 그래서 몸이 움직임과 춤이 결합이 되면서 무용의 개념이 마치 움직임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근데 그건 굉장히 시대 한정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무용과 움직임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운동성은 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운동성도 이제 굉장히 끊임없이 움직이는 운동성을 무용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느리거나 정지한 상태 그런 운동성도 좀 봐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안드레아 레페키의 이제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 책이 나오면서부터 굉장히
이제 그 사람이 일저스틴 댄스, 그러니까 소진된 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임이 다 사라지고 축소되고 소진된 이런 춤들에 대해서, 그럼 이런 춤들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하고 어떻게 구성되는가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논의가 되면서, 이제 물론 그 사람 그런 논의를 하기 전에 움직임이 있었죠. 그 이제 움직임이 축소되고 사라진 그게 이제 바로 제롬 벨의 작품들인 거죠. 그래서 드라마투르기라는 개념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이 사라졌을 때 이 움직임이 사라진 무용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 그러면 얘를 코레오그라피라고 해야 되나 드라마투르기라고 해야 되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무용에서 드라마투르기란 무엇을 말하냐면, 이렇게 무용의 본질이 바뀌고, 그 첫 페이지 맨 밑에 있는데요. 무용의 본질이 바뀌고 무용을 만드는 과정과 접근 태도의 변화를 촉진했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투르기 개념이 들어왔고요. 또 무용에 대한 보다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질문들이 작품 속에 던져지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투르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드라마투르기가 무용을 더 잘 만들게 할 수는 없지만 각기 다른 층위의 재료와 요소들이 서로 결합하고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타협의 공간으로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드라마투르기를 이제 무용을 드라마투르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안드레 레페키나 이제 동시대 무용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코레오그래피라는 용어 안에 다 모든 걸 포함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약간 드라마투르기로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이라서 드라마투르기라는 이제 용어를 좀 사용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제롬 벨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롬 벨 전에 이제 누벨 당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 프랑스 안무가고 이제 농당스 계열의 대표 주자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 농당스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면 누벨 당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계승을 하는데, 누벨 당스는 프랑스의 누벨 당스는 독일의 탄치 테아터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탄치 테아터가 먼저 나왔고 그 독일의 탄치 테아터가 굉장히 강성하면서 이제 프랑스 쪽에서도 그런 어떤 탄치 테아터에 대항하는 그런 흐름이 왔는데, 그게 이제 누벨 당스인 거죠. 근데 차이점이 뭐냐고 하면 둘 다 연극적이긴 한데, 이제 80년대 탄치 테아터는 피나버시를 중심으로 가면서 이게 디바이즈드 텍스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문학적 텍스트나 이런 기존에 있던 텍스트가 아니고 무용수들과 안무가가 서로 간에 리허설을 통해서 텍스트를 만들어가는 그런 디바이스드 텍스트의 길을 가는데, 누벨 당스는 그렇지 않고 문학적 텍스트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세뮤엘 베케트나 뭐 이제 그릭 이제 비극 같은 거를 가지고 오는데 맥락은 없어요. 맥락은 다 해체되고 거기서 어떤 캐릭터라든가 그런 어떤 모티프, 이미지적인 모티프만 갖고 오면서 굉장히 연극적으로 시도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누벨 당스예요. 그래서 누벨 당스랑 이제 탄치 테아터를 언뜻 보기엔 되게 스펙타클이 강하기 때문에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조금 차이를 둔다면 그렇게 텍스트적인 그런 차이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누벨 당스가 이렇게 스펙타클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극장성을 강화하는,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가능한 환영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내는 게 이제 누벨 당스의 특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55페이지인가요? 55페이지 한 두 번째 줄 보면, 극장이라는 물리적 조건 하에 건축적 구조를 이용하여 강렬한 스펙타클을 제공하였고, 무대를 캔버스처럼 활용해 회화적 이미지를 구현하거나 영상을 사용하는 등 미술과 영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했고, 무엇보다 극장 장치를 최대한 활용해 극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각적 환영을 강조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누벨 당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런 극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 환영을 시도했던 이 누벨 당스의 안무가들과 처음 무용을 시작을 했어요, 제롬 벨이. 근데 이제 제롬 벨이 자기 작품을 처음 만들고 나오면서부터는 그 밑에 패러그래프가 바뀌면, 벨의 자극은 누벨 당스의 영향으로 극장이라는 공간과 장치의 특성에 대한 사유를 토대로 하지만 무용 전반에 대한 자기 반영적 실천으로서 등장했다. 벨이 선보인 새로운 춤의 현상은 신체에 대한 인식이나 움직임의 탐구, 의미의 생산 등 여러 면에서 이전의 춤과는 다른 양성을 보인다. 가장 특이한 점은 무용으로 인식되던 연속적인 움직임의 흐름이 없다는 것이다. 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요소들이 가시적이지 않고, 따라서 이 작품들은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나 퍼포먼스 아트로 분류해도 무방할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도 제롬벨의 작업들을 무용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그의 작업들이 재현장치에 대한 비판과 안무 개념의 전환, 무용수 신체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서 기존 춤의 관념에 반대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춤의 관념을 확장시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무용이 아니라고 나오면서 무용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확장시킨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농당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무용이 아닌데 오히려 그게 또 역설적으로 무용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그래서 이제 제롬벨의 농당스의 이제 효시가 돼요. 그래서 제롬벨이 1994년에 그 저자로부터 부여된 이름이란 작품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 작품에서 이제 가지고 오는 개념이, 제롬벨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 롤랑 바르트예요. 그래서 롤랑 바르트의 그 글쓰기의 영도라는 책을 읽고, 그리고 글쓰기의 영도가 롤랑 바르트의 첫 저서인데 그거를 자기 첫 작품의 레퍼런스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글쓰기의 영도에서 롤랑 바르트가 시도했던 어떤 중립적 글쓰기라는 거를 자기 작품에서 시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제목부터가 저자로부터 부여된 이름인데 이 중립 글쓰기의 영도의 영향을 받아서 그 어떤 저자의 역할이 뭐고 저자의 어떤 창조성, 그러니까 이름을 부여하는 창조자로서의 그 초월적인 능력에 대한 어떤 비판 같은 거를 시도하는 게 이 첫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저자로부터 부여된 이름을 보면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제롬벨의 작품은 무대를 다 비우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우고 뭐 음악도 거의 없고 그냥 뭐 랩탑 컴퓨터 있고 그냥 오브제들 잔뜩 펴놓고 뭐 인터뷰하거나 말을 하거나 그냥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첫 작품에선 사물만 잔뜩 넣어놓고 남자 둘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갖고 이렇게 서로 한 명이 공 올리면 저쪽에서는 책 이렇게 피고 내리고, 한 명이 또 헤어드라이를 이렇게 탁 그러면은 한 명은 소금통 탁 올리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는 무슨 이유로 그런 물건들을 서로 보여주고 앉아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제목을 보면 저자로부터 부여된 이름이니까 누가 이 사물들의 이름을 부여하는가라는 거에 대한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에 대해서 답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관객밖에 없는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롤랑 바르트가 말했던 글쓰기의 영도라는 걸 이제 시도를 하고요. 그러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어떤 오브제들이 서로 간에 만나고 헤어지고 결합되고 해체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 자체가 안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임은 없어졌는데 그런 오브제들이 서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또 한참 있다가 또 다른 어떤 오브제가 나타났다, 걔네 둘이 또 결합됐다 사라지고 하는 이 자체가 안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롬벨이 재밌는 이제 방식을 시도를 해서 안무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작품이고요. 제가 지금 여기다 네 번째 작품을 얘기했는데, 사실 제롬벨은 작품을 만들어진 순서대로 조금 따라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 본인의 어떤 사유가 굉장히 거기에 깊이 다 들어가요. 모든 작품마다. 두 번째 작품 제롬벨인데 제롬벨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무용수의 몸이라는 거를 사유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작품이 이제 셔톨로지라고 하는데 셔츠만 입고 티셔츠를 계속 벗어가면서 이게 티셔츠에 쓰여진 문구를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나체가 나타난 다음에는 굉장히 옷을 많이 껴입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네 번째 라스트 퍼포먼스를 제가 써놨는데, 왜 라스트 퍼포먼스냐면 본인이 제롬벨이 자기 스스로 저자라고 생각해서 만든 마지막 작품이에요. 그래서 라스트 퍼포먼스는 만들어진 그 첫 해에만 이게 공연이 됐고 공연이 안 되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그 공연을 다시 보고 싶다 그러니까 요즘은 라스트 퍼포먼스 렉처라는 걸 만들어서 내가 옛날에 저런 식으로 작품 했었어 이것만 하고 라스트 퍼포먼스 자체는 공연을 안 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속 이제 놀이를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라스트 퍼포먼스에서 나타나는 거는 4명의 이제 무용수들이 나타나는데, 이 4명의 무용수가 나타나서 2명은 자기 이름으로 나타나고 2명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랑
이제 토마스 에디슨이죠. 그 나타나가지고 이제 나는 제롬벨이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나는 제롬벨이 아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햄릿이다. 그러고 나타났다. 그 다음에 나는 햄릿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체가 있고 신체가 있는데 계속 그 신체가 주체를 바꿔가는 거죠. 그 신체가 주체를 바꿔가면서 계속 어떤 주체와 신체가 바뀌는 그런 놀이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 어떤 안무라는 것 그리고 저자라는 개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무용이라는 어떤 무용이 구성되고 만들어지는 방식, 저자, 안무가, 뭐 무용수의 몸 이런 것들을 비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써놓은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롬 벨의 두 번째 작품인 제롬 벨이라는 작품인데 제롬 벨이 등장하지 않아요. 제롬 벨이 등장하지 않는데 제롬 벨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에요. 근데 제롬 벨 이제 무용수들 4명이 나체로 나와요. 그리고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이름을 쓴 사람이 이렇게 전구 하나만 딸랑 들고 나와요. 그래서 그게 그 극장 전체 조명이에요. 그거밖에 없고 그 스트라빈스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계속 허밍으로 봄의 제전을 계속 작품 끝날 때까지 그게 작품 음악에 다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이렇게 무용수가 그냥 허밍 계속하고 아주 작은 전구를 이렇게 하는 거 외에는 없고 그리고 이제 뒤에 칠판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무용수들이 자기 신체 사이즈를 재고 전화번호 적고 은행 글자 쓰고 잔고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숫자로 자기 자신을 상징화하는 그런 이제 시도를 하면서 무용수의 어떤 몸이라는 건 나체의 몸을 드러내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 드러낸 건 뭐냐면 우리가 무용수의 신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개념은 훈련된 신체, 아주 고도의 기량을 갖도록 훈련된 신체인데 그 훈련된 신체를 보여주지 않죠. 그러면서 굉장히 일반적인 몸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몸, 나도 사회인으로서 은행 잔고를 가지고 있고 빚이 얼마고 뭐 연봉이 얼마고 이런 사람 내 키가 얼마고 하는 그런 굉장히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그런 몸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이 제롬 벨의 작품들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써놓은 거 이제 베로니크 두아노라고 하는 작품은 프랑스 국립 오페라 발레단에서 일하던 이제 은퇴를 앞둔 무용수 아주 아름다운 무용수가 나타나서 이제 자기의 삶을 이제 얘기하는 렉처 퍼포먼스예요. 그래서 정말 렉처에 가까운 그런 퍼포먼스인데 여기 나타나서 이제 자기는 42살이고 아이가 둘이고 며칠 있으면 은퇴를 하고 자기는 단 한 번도 솔로이스트였긴 했지만 프리마돈나였던 적은 없어요. 이제 에뚜알이라는 역할을 못하고 그러니까는 군무 아니면 그냥 솔로이스트 정도였지 한 번도 주인공이 되지 못했는데 그 주인공이 되지 못한 그런 어떤 군무를 주로 했던 그런 무용수로서의 삶을 이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건 이제 아름다운 신체를 가진 무용수가 아니라 무용수의 노동하는 신체라는 걸 드러낸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제롬 벨의 작품에서 굉장히 특이한 건 무용수를 보여준 그런 작업들에서 특이한 거는 기량을 선보이지 않는 거예요. 절대 기교라는 걸 선보이지 않아요. 그 이유가 제가 거기 인용을 넣어놨거든요. 제롬 벨이 그 기교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을 제가 여기다 넣어놨는데 맨 마지막 세 번째 줄 내려가면 나는 이렇게 무용수를 기능으로 축소시키고 주제로 분류하는 이런 경향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나는 무용수들을 그동안 받은 예술 교육에 만연해 있고 또 실천적으로도 그러한 춤추는 오브제란 지위로부터 이동시키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무용수 훈육된 신체 고도의 기량을 발산하는 그런 몸이 아니고 그런 몸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춤추는 오브제로서의 무용수가 아닌 사회적이고 노동하는 신체를 가진 그런 무용수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게 이제 제롬 벨의 작품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롬 벨은 그런 어떤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제 자기는 담론을 던지는 이제 무용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롬 벨의 이제 이런 자기 반영적 그런 어떤 비판을 위한 장치로서 이런 작업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드라마투르기가
어떤 새로운 무용의 개념, 안무의 개념을 발생시키는 그런 담론적 글쓰기의 일종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네, 토론을 맡은 이은경입니다. 저도 무용 전공자가 아니고 그냥 관객으로서 제롬벨의 공연을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극사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한 그런 질문을 좀 드리기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제가 봤던 공연들을 기본으로 선생님 글을 읽으면서 관객으로서 느꼈던 것과 또 이렇게 전문가가 해석한 이러한 해석간의 어떤 간극,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의문점을 좀 중심으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온 이 발제문이 있으니까 이걸 좀 읽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보다는 개념이나 아이디어, 담론의 생산에 치중하는 작업을 대표하는 포스트 모던한 안무가 제롬벨의 작품 세계를 자기 반영적 비판에 두고 안무 개념의 전환, 무용수 신체 의식의 전환에 중점을 두고 설명한 논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제롬벨의 작품 루츠 페르스터, 장애극장, 세드리크 앙드리웨 등을 이제 국내에서 접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되게 이제 우리들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된 안무가입니다. 그런 제롬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흥미로운 논문이었고 좀 많이 배우게 돼서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워낙 무식한 저인지라 이제 전체적인 틀이 아니라 개별적인 작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저자로부터 부여된 이름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하셨느냐 하면, 출연자들의 움직임은 의미를 갖지 않으며 하나의 오브제는 하나의 단어로서 제시되고 이들이 제시되고 조합되고 어떤 의미를 생산하거나 혹은 하지 않거나 해체되는 과정 속에서 안무적 상황이 연출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거는 이제 유튜브로 제가 좀 공연을 봤었는데요. 솔직히 무대라는 공간 위에서 관객을 앞에 두고 공연이 이루어지면 아무리 일상적인 상황을 그린다고 해도 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의도처럼 보이는 움직임, 그리고 일상 소품처럼 보이는 오브제,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 정교한 의도 속에 치밀하게 연출된 것처럼 이제 보였는데요. 이런 점에서 롤랑 바르트의 영향으로 중립적 글쓰기를 의도했지만 실제로 솔직히 이 작품에서 그게 구현이 된 건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라스트 퍼포먼스. 아이고, 그 제목도 좀 아이러니하지만은 또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은 원작과 모방된 것 사이의 비개연성, 단 한 번도 똑같이 재생될 수 없는 퍼포먼스의 존재적 특성을 이제 보여준 작품이라고 이제 의미를 부여하셨는데요. 솔직히 설명은 매우 개념적인 용어로 되어 있지만 이러한 의미 부여는 이 작품 외에도 현장성이 본질인 모든 공연 예술이 내포하고 있는 특성이라고 되는데 그걸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밝히신 이유는 뭔지 좀 궁금하고요. 제롬벨이라는 작품, 여기서도 또 역시 춤추는 신체를 벗어버림으로써 다양한 의미와 표현을 갖는 어떤 주체도 가능하게 되는 의미를 실천하는 신체, 현재 동시대 무용에서 신체는 안무가와 무용수의 고존된 주체 신체를 넘어서서 의미를 실천하는 탈주체로서 작품의 중심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좀 의미가 되게 좀 혼동스러웠어요. 여기서 고정된 주체가 아니라 탈주체로 다양한 주체가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쓰신 거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 조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베로니크 두노아하고 이 루초 페레스터, 이 작품은 실제 무용수가 자신의 삶과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이고, 이 루초 페레스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공연을 했었거든요. 저도 봤지만은 이를 관객과 다르지 않은 신체로서 예술적 신체이기보단 관객 앞에서 노동하는 사회적인 신체를 드러내는 작품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의도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무용수의 신체였어요. 그리고 움직임도 되게 무용수적인, 저는 베로니크 두노아는 이제 유튜브로 봤었는데 그 사람은 이게 딱 봐도 무용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신체를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관객의 신체라고 이야기하고 나보고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의도와 실천에 이렇게 좀 약간 간극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진짜 그렇게 우리가 관객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지 해석해야 되는 건지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이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순수한 관객으로서의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베로니크 두아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훈련된 신체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신체와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일반인의 신체 생김새가 다른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베로니크 두아노가 그날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자기가 왜 여기 써 있는데 자기가 왜 에투알이 되지 못했는가를 얘기를 하는데 20살 때 이제 척추 수술을 해서 더 이상 높은 기교를 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그동안 소외됐던 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무용수는 그동안 춤추던 기량만 보여주지 아픈 몸이라든가 다친 몸이라든가 뭐 이렇게 늙어가는 몸, 곧 은퇴해야 되는 몸, 이런 몸들을 못 보여주는데 이 작품에서는 그런 걸 보여준다는 거죠. 물론 겉보기에는 굉장히 훈련된 몸이고 다른 몸이지만 베로니크 두아노가 그날 가지고 와서 말하는 자기 인생 속에서 드러나는 몸은 소외된 몸, 곧 은퇴해야 되고 노후를 걱정해야 되고 그런 어떤 자연인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몸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무용수를 볼 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열심히 좋은 몸을 가지고 얼마나 훈련하면 저렇게 될까 그런 어떤 기량에만 감탄을 하는데 그 기량에 감탄하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무용수로서 이제 고통을 받았는가 이런 것도 보니까 그 작품 중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백조의 호수에서 40마리 백조가 나와서 이렇게 쫙 줄 서 있는 그런 씬이 있거든요. 군무. 근데 백조의 수가 굉장히 그렇게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인기 작품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굉장히 환상적인 군무거든요. 이제 발레블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하얀 옷을 입은 그 튀티 아래로 이렇게 블루 라이트가 떨어지면서 그런 굉장히 신비스러운 그런 분위기인데 거기에서 그 에뚜알 그게 오데뜨죠. 오데뜨가 백조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춤추는 그 장면을 위해서 그 나머지 40마리 백조는 뒤에서 이러고서 한 8분을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8분 동안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어야 되는 그런 고통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어떤 자기의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어떤 무용수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거라서 이제 노동하는 신체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고정된 주체 신체는 탈주체로서 다양한 주체가 가능한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다시 좀 생각을 해요. 제가 잘못한 게 그러니까 제가 쓰고 싶었던 말은 어떤 주체의 복수성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신체 하나에 여러 개의 주체가 붙어 있잖아요. 나는 제롬 벨이다. 뭐 그다음에 이제 나는 수잔 링케다. 그래서 그 라스트 퍼포먼스에서 보면은 그 출연 인원 4명이 전부 수잔 링케의 변형이라는 작품에서 4분 정도 띄워놓고 이제 짧은 춤을 다 똑같이 추거든요. 근데 그 춤을 추려고 남자건 여자건 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와서 나는 수잔 링케다. 그리고 그 춤을 춰요. 4분씩 다 4명이. 근데 이제 그러는 동안에 신체적 조건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춤들이 다르죠. 아무리 똑같이 춘다고 해도. 그러면 거기서 볼 때 이미 똑같은 춤이지만 똑같은 춤이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어떤 그런 원작과 원작은 필이 아무리 모방돼도 필이 변형될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신체적 특성이죠. 그게 아까 남진 선생님 버바팀 연극 얘기할 때 굉장히 버바팀 연극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그 언어적인 그 어떤 특성을 그대로 살려내는 그런 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변형이 안 일어나는 그 인용 예술의 특징이죠. 그 원작에 변형시키지 않고서 이제 그대로 갖고 와서 이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건데 이 인간 신체라는 건 그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대로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갖고 오기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이제 그런 어떤 라이브 아트, 몸으로 하는 라이브 아트가 이제 재생 불가능성, 이건 재현 불가능성이 아니라 재생산의 불가능성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패기 필단이 말한
그 온톨로지 오브 퍼포먼스, 네, 퍼포먼스 존재론이라는 걸 확인한다는 거죠. 이 작품에서 그거를 뭐 실험하거나 이걸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안 돼. 신체는 재생산이 안 돼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롤랑 바르디의 중립적 글쓰기는 제가 이해할 때는 그냥 그동안 무용에 붙어있던 그런 극장적 환영을 이제 극대화시킨 그 스펙타클을 최대한 빼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서 그냥 중립적 글쓰기였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첫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환영을 최대한 배제하고 재현을 최대한 시도하지 않으려는 그런 관점에서 중립적 글쓰기를 시도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무대에서 구현이 됐냐 하는 건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런 제롬 벨의 의도는 그거였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물론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 어떤 이제 글쓰기 용도에서도 나오죠. 랑그가 있고 이제 개개인이 말하는 문체의 어떤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제롬 벨이 첫 작품에서는 최소한 그런 스타일이라는 걸 시도를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제롬 벨이 본인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그게 제롬 벨 스타일이 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이 첫 작품에서만큼은 그런 극장적 환영이라는 거, 재현이라는 거를 최대한 배제하려는 그런 시도였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